ieya스와 노부나가는 그 정실 아내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달랐을까요? 센고쿠 시대의 무장으로서 두 영웅은 용모부터 성격까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온화하고 감옥하면서 속마음을 일일이 드러내지 않는 이에야스는 투실투실하면서도 둥글둥글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고, 키가 늘씬한 데다 단아하고 수려한 외모의 노부나가는 성격이 난폭하다 싶을 정도로 가감했지만 날카로운 감수성을 가진 냉정한 인물이었지요. 이에야스의 첫 번째 결혼은 그를 인질로 잡고 있던 요시모토에 의해서 이루어졌지요. 상대는 그의 조카딸 세나히메였는데요. 나이가 무려 이에야스보다는 6살이나 많았다고 하죠. 아양과 교태가 많았던 그 그녀의 성격은 도도한 데다 자기중심적이고 상당히 이기적인 여인이었는데요. 16세 이에야스가 다루기엔 상당히 어려웠던 상대였을 뿐만 아니라 사촌오빠이자 요시모토의 아들인 우지자네와는 일찌감치 정을 통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당시엔 결혼 전에 이성을 알고 가까이 하는 것이 흠이 되는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던지라 그런 사실은 무시되었지만 청소년이었던 이에야스에게 그다지 좋은 기분을 들게 하진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었죠. 인질의 몸으로 좋다 싫다는 논할 처지도 물론 아니었고요. 결혼 전날 세나히메는 우지자네를 다시 찾아가 관계 정리를 선언하는데요. 그런 자리에서까지 그는 세나히메를 희롱하면서 몸을 뺐지요. 양성애자였던 우지자네는 자기 곁에 시동 요시나가를 늘 곁에 두고 애지중지하는 사이였는데요. 당시만 해도 권력자들이 여자보다 예쁜 미소년들을 곁에 두고 사랑을 나누는 게 전혀 이상한 시대가 아니었지만 그런 대표적인 인물과 정을 통한 세나히메가 이에야스에게 탐탁했을 리는 만무했겠지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결혼을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이에야스는 주군이 시키는 대로 꾸벅꾸벅 순종하면서 살림을 꾸려가는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자식 둘을 낳게 됩니다. 히메와 훗날의 노부야스인데요. 당시엔 마츠다이라 가문의 전통대로 다케치오라고 불렀지요. 심지어 카메히메는 우지자네의 모습과 너무도 닮은 용모여서 엄마인 세나히메를 섬찟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에야스는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그저 무덤덤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던 중 이에야스는 요시모토가 명령하는 전쟁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첫 출전이라 무종으로서의 기량을 단련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위험도가 높은 전쟁이기도 한지라 극도의 긴장감에 시달렸죠. 타고난 성격이 용맹무상한 데다 나름 전쟁을 연구하고 전법을 끊임없이 익히며 자신을 단련해왔던 그는 씩씩한 모습으로 세나히메를 찾아가는데요. 아내는 남편의 위험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을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이 얼마나 시들어져 있어야 할지 오직 그것만 걱정하며 징징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백치 같은 여자. 세상엔 섬프라는 도시만 있고 그 외의 곳은 모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믿으며 오직 자신의 그 쾌락만이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 여자에게 이에야스는 화를 억누릅니다. 원래 말수가 적은 데다 여간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에야스인지라 아내 앞에서마저 자신을 숨긴 거겠지만 사실상 그때 이에야스의 고독감은 얼마나 뼈에 사무쳤을까요? 세상에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단 한 사람 자기 편일 수밖에 없는 여자에게마저 위안을 얻지 못한 채 전장터에 나가야 한다는 것은 그를 말할 수 없이 쓸쓸하게 만들었을 테지요. 인질이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어깨에 늘 자신의 고향 오카자키성이 멍에처럼 매달려 있다고 느꼈을 이에야스에게 아내 세나히메는 언젠가는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노부나가는 당시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요시모토가 교토를 향한 행진을 하려는 계획임을 알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냉정하고 오만한 데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남의 휘하엔 죽어도 못 들어가는 성격을 가진 오다 노부나가가 당시 취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상대방과 싸우는 수밖에 없었죠. 당시 그 병사들이 그 교토로 행진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름뿐인 천황이라고는 해도 엄연히 그들과 공경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을 아련함으로써 전국시대의 패권을 장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요. 이미 세력이 큰 요시모토가 거대한 행진을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전국에 가시한다는 거지요. 한번 커지기 시작한 권력에 날개를 달기 시작한 이마가와 요시모토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노부나가로서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결심했던 거지요. 오하리를 장악하고는 있다고 해도 다른 성에다 엄청난 군사를 또 배치시켜 놓았고 부근에 산재한 작은 성들이라고 해봤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성주도 없는 상태였지요. 더구나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명령에 의해 한 사람의 당당한 무장으로 출동한 이에야스마저 키요스 성에서 가까운 오타카 성을 공격에 빼앗고 성성장구하고 있는 판이었지요. 이미 전략을 짜고 구상까지 끝낸 노부나가는 신비의 인물이며 자기 편에 그때까지 서 있었던 그 남이 따로까지 포섭한 상태였는데요. 히데요시 즉 도키치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부하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켜가며 요시모토랑 벌릴 전투를 이모저모 구상하고 있었지요. 당시 선푸성의 영웅이라고 불리던 요시모토에겐 무려 4만이라는 대군이 있었는데요. 노부나가에겐 고작 5, 6천 명 정도의 군사가 있을 뿐이었지만 그나마 자기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군사 수는 그것보다 더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싸우겠다고 결심한 노부나가야말로 강하고 담대하기 이를 데 없는 무장이지요. 그런 노부나가에겐 노이메라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죠. 노부나가의 나이 그때 15세 때 그는 아버지 노부히데에 의해 사이토도산의 딸 노히메와 정략 결혼을 했는데요. 노히메의 당시 나이는 노부나가보다 3살이 많은 18살이었죠. 그녀는 예쁜데다 똑똑했고 무예까지 익힌 제녀라고 하지요. 아버지 사이토도사는 시집 보내는 딸에게 소문처럼 만약에 노부나가가 정말 바보이거나 미처강이면 잘 때 목을 쳐라 라고 말하면서 단도를 주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를 작정으로 시집을 간 노이메는 그러나 남편인 그에게 흠뻑 빠지고 말지요. 신랑이란 놈이 나이가 더 작으면서도 너 이리 와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품이 처음에는 어이없었지만 너무도 위풍당당하게 아내를 다루는 솜씨하며 의견을 물을 때도 주눅들미 없이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봐 라는 둥 손이 오빠가 아랫동생을 대하듯 하는 태도에 점점 빠져들고 마침내 사랑하게 되지요. 헌신적인 아내의 태도에 노부나가 역시 빠져들게 되고 둘은 더없이 호흡이 잘 맞는 부부가 되는데요.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게 가장 좋은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전혀 다른 성격끼리 만나서 잘 사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느 면에선 좀 달라도 어느 면에선 또 통한다거나 좀 닮은 점이 있어야만 잘 사는 좋은 인연이 된다고 하지요. 둘 사이엔 그러나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고쿠 시대에 후계자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요. 초조해진 노부나가는 손수 가신들 집을 찾아다니며 척실이 될 만한 여인들을 셋씩이나 골라냅니다. 그리고 척실로 삼고 자식까지 줄줄이 낳지요. 노이면은 그러나 적어도 끝으로는 절대 질투심을 드러내지 않죠. 척실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고 그녀들이 낳은 자식들에게는 그럴 수 없이 따뜻하게 보살피며 애정을 나누어 주지요. 아이들은 심지어 생모보다 노히메를 더 따랐다고 하는데요. 노부나가는 그 사실이 애처로웠던지 노히메 아이는 그대가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곤 합니다. 노부나가는 그 정력적인 남자여서 같은 날 척실들의 방을 차례차례 돌아다니며 사랑을 나누지만 그런 일을 아내에게 숨기지도 않습니다. 노히메 역시 마음은 아팠겠지만 남편의 그런 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겐 어머니의 정을 흠뻑 쏟으며 천방지축으로 보이는 노부나가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줍니다. 키묘마루, 차센마루, 산시치마루, 도쿠이메 등 노부나가에겐 자손들이 줄줄이 태어나지만 그는 그다지 끝으로 총애하지도 않았고 무심하게 대했지요. 사실 자식들을 애지중지할 만큼 그의 현실이 녹록한 상태도 아니었지요. 요시모토와의 전쟁이 코앞에 닥쳐와 있었으니까요. 그는 전쟁터에 나갈 때면 반드시 아내와 마지막 밤을 보내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찾는 일도 모두 아내에게 맡기곤 했지요. 탄탄한 체격, 큰 키, 준수한 얼굴, 가식 없는 성격, 뛰어난 무사로서의 기량, 소년 시절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말을 타고 달리며 체력 단련에 힘썼던 그는 남자로서의 장점이란 장점은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내를 진심으로 또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무장이었고 아내를 다스리는 데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남편에게 노히메는 전신을 바쳐 사랑하고 이해하고 간용을 베풀면서도 품위를 잃는 법이 전혀 없었는데요. 덴카쿠 하자마 전투를 위해 성을 나가던 날도 노히메는 남편이 이미 이번 싸움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걸 간파하지요. 갑옷 입는 것을 거들어주고 미처 타다와 군의식의 칼을 건네준 노히메는 순식간에 밥 2공기를 먹어치운 노부나가가 소라고등을 부르라 외치며 나간 다음 온 식구가 모여있는 안채 망연히 서 있었죠. 그녀에게 있어서 남편은 곧 나이며 내가 곧 그이기도 하다. 우린 하나야 라는 사상은 이미 뼛속까지 박혀 있었고 남편이 늘 고수해왔던 힘의 논리, 세상 모든 잡음이나 그릇된 것은 힘이 이길 수 있을 뿐이라는 사고에 동의하진 않으면서도 그런 가격한 성품의 결정까지도 사랑했던 노히메였죠. 이제 이번 전쟁의 결과에 따라 이 모든 식구들의 명줄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그녀를 전율하게 하는데요. 그녀는 척실들과 자식들 그리고 척근의 시녀들에게 말합니다. 주군이 전사하실 경우 성에 돌아와 농성하실 경우 내전은 내가 지휘하겠어요. 이의가 없겠지요 라고 외칩니다. 만약에 주군이 전사하신다면 마님은 어찌하실 건가 누군가 묻지요. 물론 주군의 뒤를 따르겠어요 라고 그녀는 단호하게 외치지요. 날마다 징징대며 전쟁터로 향하는 남편에게 마저 가전 추태를 보이던 세나히메랑은 달라도 너무도 다른 노히메의 태도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무튼 노부나가는 그날 성산이 전혀 없었던 그 전투에서 고작 1000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쳐들어간 그 덴카쿠 하자마 전투에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수만의 군사를 자랑하는 덴카쿠 분지에서의 전투에서 그는 영웅으로 불렸던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목을 땀으로써 승리를 거머쥐는데요. 목을 딴 무사는 하토리 코헤이타와 모리 신스케였지만 철저한 전략을 오래전부터 짠 노부나가의 승리인 거지요. 마치 소설처럼 잘 짠 노부나가의 작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도 흥미로워서 다음엔 이 부분만 따로 한번 또 다루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자들과 그 여자들을 대하는 두 영웅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용과 뱀과의 싸움에서 전무후무한 성전을 거둠으로써 전국시대를 일단 평정한 노부나가는 그 이후로 누구도 눈보지 못하는 실력자로 살아가는데요. 그의 곁에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내조로 남편의 힘이 되어줌으로써 마치 동지 같지만 더없이 사랑스러운 아내로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노부나가는 아내를 무시하지 않았고요. 사랑하고 신뢰했죠. 이마가와 요시모토의 인질로서 그의 지시를 받으며 전투에 임해 성전을 거둔 이에야스는 오타카성에서 요시모토의 죽음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오타이의 간곡한 밀명도 전달받지요. 얼른 철수하여 다이주사라는 그 절에 몸을 숨기라고 오타이는 그 비밀리에 그 밀명을 전하지요. 요시모토의 아들 우지자네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선푸성에는 아내와 자식 둘이 있었기에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이에야스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도 부족했지만 무엇보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뼈가 묻혀 있고 피폐해진 그 가신들이 존재하는 오카자키 성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이 영혼과 육신과 마음 구석구석까지 누르고 있었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이에야스는 요시모토의 가신들이 승프로 철수해버린 사실을 알고 정정당당하게 그 조상들의 입김이 묻어있는 가사키 성으로 기성을 하지요. 그때까지는 그 요시모토의 가신들이 그 오카자키에서 섭정 비슷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선프에서는 요시모토의 아들 그 우지자네가 돌아오라고 독촉을 해대고 세나힘에는 자식들과 자결하겠다고 인편을 통해 갖은 협박을 해오지만 이에야스는 이미 떠오르는 태양이 되었으며 자신과도 뜨거운 인연이 있었던 노부나가에게 은근슬쩍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며 오카자키의 재건에 열정을 쏟습니다. 우지자네는 선프에 거주하고 있던 이에야스의 가신들까지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하고 세나히메의 부모들까지 할복자살하게 만들지요. 그리고는 이에야스의 처자식을 처형하겠다고 떠들면서 세나히메를 농락하기까지 하는데요. 원래 두 사람은 정을 나눈 사이였지만 이 와중에 그녀는 우지자네의 그 동성 애인 요시나가를 질투하기까지 하면서 이에야스를 향해서는 지독한 원망의 마음을 갖지요. 결국 이에야스는 나중에 이제 그 인질 교환의 형식으로 처자식을 구출해내긴 합니다. 오카자키 성의 아내를 데려왔어도 그러나 그는 전혀 애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만이니 오아이니 척실까지 곁에 두기 시작하는데요. 부부의 불화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무렵 노부나가와는 동맹을 맺고 그의 딸 도쿠히메를 데려와 훗날의 노부야서 다케치오와 혼인까지 시킵니다. 외삼촌 요시모토를 죽이고 내 부모까지 할복시킨 불구대천의 원수놈이라며 노부나가를 저주하던 세나이메는 그때 좀 츠키야마 마님으로 불렸는데요.
남편의 인생이 결코 내 인생이 될 수는 없고 나는 나일 뿐이라는 사고에 사로잡힌 그녀는 결국 며느리 도쿠히메를 구박하고 이에야스의 척실들을 불러 고문하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악마가 되어 가는데요. 이미 애정을 상실한 이에야스의 냉혹함은 날로 날로 강도를 더해가지요. 그러다가 결국 츠키야마는 불륜을 저지르고 아들 노부야스까지 파멸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다케다 가문의 후계자 카츠요리와 이에야스를 몰락시키기 위한 공작까지 하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에야스의 그러다가 이제 자신은 결국 이에야스의 가신들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이에야스는 아내의 불행을 철저히 방관하며 냉혹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이에야스의 전 생애를 걸쳐 가장 실망시킨 부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저는 원천적인 죄는 츠키야마의 성격에 있었다고 보는 편이긴 하지만요. 이에야스의 냉혹함도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으로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요? 한편 노부나가와 노히메는 그 후 승승장구하며 잘 지내다가 미처 히데로 인한 혼노사의 변을 당하며 죽음을 맞는데요. 아내 노히메를 탈출시키려고 갖은 설득을 다하지만은 그녀는 끝내 남편 곁에서 장렬한 제우를 맞지요. 죽음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건 억지겠지요만 저는 그들이 함께했던 참혹한 재우는 부부로선 아름다웠다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할복해달라는 가신들의 요구에 나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소. 나는 이에야스의 앞에 가서 죽고 싶소.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알고 싶소. 외친 츠키야마의 저주받은 죽음이 떠올라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도 너무도 달랐던 일본 영웅들의 모습.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작품으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